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한국인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등 9명의 시신이 오늘 오전 모두 수습됐습니다. 산악회 관계자와 유족들은 이르면 내일 네팔 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폭은 10% 안팎이 될 것 같은데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유럽 순방의 첫 방문지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방탄소년단이 참석하는 한 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관람하고 내일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자동차와 조선업의 경쟁력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에 의존하던 지방 도시들이 받고 있는 타격은 더 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진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원 등 5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수습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현장 접근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3시간 반의 작업 끝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습된 원정대원들의 시신은 오늘 중으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집니다. 유가족들도 이르면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네팔 현지로 출발합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70km 떨어진 네팔 포카라시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아침 7시 15분쯤 공항을 출발한 구조 헬리콥터는 8시쯤 사고 현장인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해발 3,500m에 위치해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기상 악화로 헬기 접근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다행히 기상 여건이 좋아 곧바로 수습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지 시간 오전 10시 반쯤 3명의 시신을 먼저 수습해 사고 현장 인근 라차방 마을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6구의 시신도 3차례에 걸쳐 모두 이송해 오전 11시 반쯤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खासमा चाहिँ माथि अब एउटा गुर्जा हिमालमा चाहिँ हिउँ पहिरो आएर चाहिँ हाम्रो त्यो ट्रेकिङ क्याम्पको चाहिँ हाम्रो एक्सपिडिसन टिमहरू चाहिँ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수습된 시신을 대형 헬리콥터로 오늘 중으로 수도 카트만두로 모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악회 관계자는 유가족 등 22명이 장례 절차를 위해 이르면 내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현지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시신 수습 작업은 날씨가 도와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르자 히말은 베테랑 산악인들도 고개를 젓는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3시간 반 정도가 걸린 시신 수습 작업. 당초 우려보다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아 수습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다만 사고 현장인 베이스 캠프 인근 산세가 험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시신을 한 구씩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로 차례로 옮기는 방식으로 수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르자 히말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산군에 속합니다. 높이는 7,193m. 산세가 거칠고 급경사가 많아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김창호 원정대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루트 개척에 나섰습니다. 새 루트의 이름은 통일의 희망을 담은 코리안 웨이.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에서 해발 3,500m까지 오른 뒤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남쪽 암벽 3,700m를 올라 정상에 다다르겠다는 계획으로 날씨가 양호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돌풍에 휘말려 베이스 캠프 인근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산업회입니다. 지금 여러 정보를 현지로부터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의 변기태 부회장과 전화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원정대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막 전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네. 그 이후에 그 밖에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예, 현재 아까 라차방의 시신을 모두 운구를 완료했는데요. 예. 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오늘 카트만두까지 이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카트만두까지 오늘 이송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일 중에라도 이동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이 산악회 관계자분들하고 또 유가족분들이요. 내일 현지로 떠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네네. 또 들어보니까 표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유가족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떠나는 일정에 어떻습니까? 차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가을 시즌에는 트레킹 피크이기 때문에 평시에도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한 22명 가량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풀린 걸로 봐서 예. 내일도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카트만두 그리고 네팔로 떠나는 비행기 표는 매일 있는 겁니까? 일주일에 4번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4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표를 구할 수 있어야지 될 텐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좀 무엇보다 또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사히 또 도착을 해도 이제 빨리 또 네네. 가족들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네네. 자, 지금 현지에서 장례나 운구 절차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카트만두로 지금 시신이 옮겨질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러지 못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장례나 운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산악사고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 절차는 카트만두 국립병원 안치실에 안치한 다음에 예. 경찰관의 사망 확인, 병원의 사망 확인, 그리고 그 서류에다가 우리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의 그 절차를 걸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화장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화장을 마치고 근데 화장하는 시간이 네팔의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구당 2시간 이상 걸려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화장을 마친 다음에 국내로 운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책 마련을 또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한국산업회의 변기태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데 내일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제기된 거의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해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여러 명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 등 각종 혐의가 임 전 차장 윗선의 지시 없인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조사에선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하되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이 내일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벌써 법원 자체 조사만 3차례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임 전 차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상고법원에 반대를 했던 판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이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제기된 그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파견 판사로부터 빼돌려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거의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모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재판거래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수사도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뜻대로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강제징용을 했던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의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민사적으로 따져 묻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렸고 그 파기환송심도 여기에 맞춰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2013년 8월에서 9월 무렵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 논의를 거쳐서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인데 내일 당장 임 전 차장 불렀다는 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2013년 하반기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뒤인 2013년 9월 강제 노동자 관련 판결 외교부와의 관계란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의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 또 해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기도록 하자 이런 지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29일 그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서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만나서 소송 관련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그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이른바 삼청동 공관회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당시 2013년 하반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징용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재판거래 의혹 제기된 사건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적법하게 출범을 한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판이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그 원세훈 2심을 분석한 그 보고서를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한 연구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검찰은 행정 업무를 맡아온 그 법원행정처와 재판 지원 업무를 맡아온 연구관실이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 말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임 전 차장 혼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이렇게 검찰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미 이 조사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양 전 원장의 지시를 빼곡하게 적은 업무 수첩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이제 어떤 진술을 할지가 내일 조사의 핵심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는 윤창호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줄어들었을지 주말 밤 경찰의 단속 현장을 이수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밤 강남의 한 사거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단속 시작 10분도 지나지 않아 2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또 다른 20대 남성이 단속에 걸립니다. 얼굴이 붉고 눈에는 졸음이 역력합니다. 자, 불어보세요. 입에 무시고 더.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음주 감지기 앞에서 꼼수를 피워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0.107입니다. 만취 상태일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반사신경이 느려져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합니다. 이곳 한 곳에서만 1시간 반 사이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중 2명이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명은 비슷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서울에서만 월 평균 254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8건꼴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최근 몸길이 13m가 넘는 대형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가 수억 원에 달하지만 선원들은 멸종위기 종인 이 고래상어를 그물에서 빼내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몇 마리 남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작은 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생물. 사람이 다가와도 나란히 수영할 정도로 온순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입니다. 적색 멸종위기 종입니다. 배 길이만한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몸길이 13m를 넘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좀 쉽게 나가자.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가미가 불완전해 헤엄을 쳐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들 마음이 급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됐다. 꼬리 나갔다. 30분 사투 끝에 빠져나가고 잘 가라. 선원들은 인사를 보냅니다. 모른 척 폐사하는 걸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암암리에 불법 유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그게 살아있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평생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바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되게 설레었어요. 가슴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고래상어는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 중국 등에서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채 도살되는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온순하고 덩치 큰 고래상어를 언제까지 더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10%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자유로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기 위해 셀프 주유소를 찾은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비가 그래도 셀프 주유소 하면 단돈 한 10원이나 20원인데도 더 싸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간단히 열 수도 있고 좀 싸니까 싼 데 찾으니까 셀프로 온 거예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규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폭은 1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와 부탄은 21원이 각각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결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줘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그에 발맞춰 대북 제재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현지 언론인 르몽드 역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설득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 국토부와 문체부 차관을 포함시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회담장에 함께 나옵니다. 북측의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를 포함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월 평균 실업자 수가 106만 5천 명,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실업자 수가 치솟게 데는 제조업 불황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의존해온 지방 도시들의 타격 더 컸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인근의 번화가. 퇴근 시간대지만 거리는 한산하고 식당에는 빈 테이블이 가득합니다. 꼭 보시다시피 시간 되면 피크 시간인데 손님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이 거리는 최근 몇 년 새 직장을 나와 술집이나 식당 등을 차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계에 닥친 불황으로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을 차리고 식당 같은 걸 많이 차리고 그렇게 많이 하죠. 효자 업종이었던 자동차, 조선업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노동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2차, 3차는 솔직히 많이 갔어요. 조합원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0명 정도.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죠. 산업연구원은 국내 59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4분기 경기 전망을 전분기보다 나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할 자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좀 난감합니다. 제조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거제도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 상가는 절반이 텅 비었고 곳곳에 임대 연수막이 붙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인근 원룸촌은 빈 방이 넘치고 문을 닫은 식당도 눈에 띕니다. 공인중개소 업자들은 매물은 늘지만 거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50% 정도는 공실이 않을까? 외환위기도 비껴갔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울산과 거제 지역은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 피해자 규모가 약 3만 5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미리 보기 기능 해킹으로 사용자 계정 접근권 약 5천만 개를 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던 오늘, 때이른 11월 추위도 주춤하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황룡강 자락에 노란 가을 풍경이 물들고 있습니다. 때이른 반짝 추위에 꽃망울을 반도 다 터뜨리지 못했지만 황룡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형형색색의 꽃강 길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이 모여 무르익은 가을을 만끽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한 주 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나무 가지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분홍빛 반시 터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아빠가 태워준 목말에 딸은 잘 익은 감을 직접 따며 수확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화창한데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청도에 와서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처럼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다가 주 중반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 모레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주변에 함께 만든 게 이 친수공원입니다. 3조 원 넘는 세금이 만드는 데 들어갔는데 당시 조사도 없이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들 중 하루에 10명도 찾지 않는 유령 공원으로 전락한 곳이 적지 않아서 결국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이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시 한글공원입니다. 이곳은 2009년부터 3년간 3억 7,500만 원을 들여 꾸민 4대강 친수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놀이터는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 자전거 도로 옆 산책로는 풀이 자라 이곳이 산책로인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녹슨 놀이터 안내판은 오래전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천을 내려다보는 전망대는 출입 금지입니다. 4대강 친수공원 이용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원 이용객은 1만 509명, 하루 평균 28.7명 수준입니다. 인근 세종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14억 원 넘게 들여 만든 공원으로 금강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지점으로 홍보됐지만 썰렁합니다. 이곳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6명입니다. 삭힌번에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 고향이라고 좀 건너편에 공주까지 그냥 노래가 진짜 끈끈 노래. 그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타겟기감이 오는 거예요. 수도권 친수공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운심지구 생태공원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명입니다. 농구장엔 풀이 자랐고 도로 포장은 뜯겨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풀을 안 깎아갖고 막 이 나무같이 컸어. 풀이. 주민이 거기를 그렇게 그 풀도 안 깎고 그렇게 해놓냐.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부터 이걸 깎은 거야. 전국의 4대강 친수공원은 총 297곳입니다. 이 중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이하인 곳은 49곳입니다. 친수공원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3조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사용됐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이라며 조사를 면제받은 겁니다. 뒤늦게 국토부는 이들 중 이용도가 낮은 공원은 자연 상태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친수공원을 만들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철거되는 공원들에 다시 세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선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제와 집회가 열린 건데요. 근처에선 이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살기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정당한 임금이 주기 싫어하고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주민 영화제에선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의 한 가구 공장에 취직한 비두 씨는 그러나 12년 만에 원치 않게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에 눈을 뜨면서 고향에선 무료 교육과 의료 봉사를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인력으로서 바라보는 이 편견을 좀 깨나가야지 이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비슷한 시각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국정감사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30일 이내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보통 추석을 전후한 이즈음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7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4번 현장에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부기관을 감사하게 되는 아주 큰 일정입니다. 의회가 하는 이런 국정감사의 기원은 영국으로 봅니다. 1689년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가 나섰던 거죠. 미국에서는 1921년 의회에 회계감사국을 만들어서 상시로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국정감사는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유신 이후 사공화국 헌법에서는 사라져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부활하게 되죠. 13대 국회 당시 노동이 삼총사로 불리며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 그리고 삼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친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까지 이 모두 국감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호통과 모욕만 넘치고 어떤 갑질의 장처럼 되면서 심지어 국감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특이한 소품으로 얄팍한 눈길을 끌고 깨알같이 지역구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산물이기에 남은 보름의 기간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국정감사였습니다. 지난 8월 말 대규모 집안 침하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어제 오후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입주민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로 출동해 허탕을 치는 경우가 하루 평균 1,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허위나 장난, 오인으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연평균 42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허탕 신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배로 유발되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높인 것으로 바뀌고 벌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 공표한 제2기 경고 그림을 확정하고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제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2년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인천에서 열린 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합계 16언더파로 시즌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2위를 차지한 영국의 찰리 헐과는 3타 차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사면 미스터리입니다. 예, 사면 미스터리. 사면과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면됐던 당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이었는데요. 당시 특별 사면된 사람들 가운데 살인범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입니다. 살인범이요? 네, 2009년 8월 당시에 대규모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광복 64주년을 맞아서 민생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이런 제목과 함께 당시 사면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면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살인범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네, 당시 특별 사면에 명단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죄명이 살인인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267명이었고요. 강도 살인은 41명, 그리고 존속 살해가 12명이 포함돼서 총 320명의 살인범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존속 살해범까지 포함이 된 건 좀 충격적이네요. 네, 당시 사면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경준 이 법무부 당시 형사기획과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이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특별 사면 대상으로 정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살인범은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미스터리인 상황입니다. 예. 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이 특별 사면의 이 절차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사 후보자를 이렇게 올리면 대통령이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이 일이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당시 법무부와 당시 청와대 그 어느 쪽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지난 12일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매해 광복절이나 여러 이런 시기에 대통령 사면이 있었던 거는 봤지만 살인범이 포함된 사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살인범이 사면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살인범이 특별 사면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된 살인범의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칼기 폭발범으로 알려진 김현희 씨나 김구 살인범으로 지목된 안도희 씨가 특별 사면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2009년 특별 사면처럼 일반 살인범이 대거 포함된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나 김구 살인범 안두희, 정말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문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왜 이제 알려진 겁니까?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5년 뒤에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바뀌어야 열람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어찌됐건 생계형 살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특별 사면이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했죠. 제대로 된 설명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고발 취하 미스터리입니다. 예, 오늘은 미스터리가 많군요. 어떤 미스터리입니까? 네, 미스터리 살펴보기 전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부터 보시겠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의 고발 취하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런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 자체가 전해철 대 이재명 이런 구도처럼 인식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은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도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전해철 대 이재명, 이런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소를 취하했다, 이런 설명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트위터 해경 김 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다, 이런 제목에 김혜경 씨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50대 남성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각에서 이 때문에 이를 두고서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한 게
이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해당 수사는 계속되고 예.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고발은 취하를 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서는 전 의원님 뭐 고발을 취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전 의원은 일단 고발을 취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해경군 김씨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 이정열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한 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발 취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신이 전화 통화한 건 맞지만 이렇게 봐달라는 부탁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이 고발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고발 취하를 충원한 바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발달 장애인은 17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집에 갇혀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치부되기 일수인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그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림을 제자리에 붙이고 장식물도 걸어둡니다. 2시간 뒤면 전시회 시작입니다. 화가는 손님들 맞는 인사말을 쪽지에 씁니다.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씨입니다. 조금씩 관객들이 모이고 은혜 씨는 바빠집니다. 가져온 선물에 웃기도 하고. 야, 우리는 꼭 이렇게 봐야 되니 그림을? 아니야. 그림 설명도 해야 합니다. 학생 그린 거야?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은혜 씨. 자라는 내내 크게 웃고 많이 떠드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밝은 아이는 학교 졸업 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사회와 격리됩니다. 탈출구는 그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만나고 어울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런 발달 장애인 13명이 모여 열었습니다. 지난 5개월 주말마다 그린 그림 100여 점을 걸었습니다. 다들 세상에 건네기 힘들었던 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을 아이한테 되게 감동받았어요. 돈이 없어 번듯한 미술관 대신 동네 방앗간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화가와 관객 모두 지금 공간이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작가가 너무 좋아요. 작가가 너무 좋아요? 모두 유명한 작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림으로 일상과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림 때문에 약속이 있고 또 누군가들과 만나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고 또 그 사람들과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성인 발달 장애인은 17만여 명. 직업을 가지고 사회와 섞여 사는 숫자는 3만여 명에 그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투고 만나고 헤어지며 사는 게 이들 바람입니다. 행복하게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쭉 그릴 거예요. JTBC 박창규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광주와 대구 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모레 해소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